자, 역사를 가장 역사답게 가르친다고 자부하는 황연필입니다. 역사 라이벌전. 와, 정도전도 그렇고 이방원도 그렇고 라이벌이 워낙에 많죠. 개인적으로 제가 정몽주, 정도전 벌써 라이벌전 했고, 실은 이색이라는 정몽주와 정도전의 스승뻘 인물도 있었습니다만, 이 이색을 죽인 것도 뭐 정도전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도 라이벌이고, 또 정도전은 그 전에 이인님과도 분명히 라이벌 관계였고, 조선이 건국되고는 이방원과 라이벌 관계였단 말이죠. 이방원은 분명히 또 정몽주를 죽인 사람이니까 그 정몽주와 라이벌 관계이고, 조선이 개국되고는 정도전과 라이벌 관계였으며, 그리고 나중에 자신의 친형이었던 이방관과 다시 한번 싸우게 되니 역시 또 라이벌 관계고, 왕이 되고 나서는 민무구, 민무질, 민무율, 민무회 자기 처남 4명을 죽이니 역시 라이벌 관계고, 자기 아들 양녕과의 라이벌 관계도 있죠. 정근대 시대에는 손에 피를 묻힌 인물들, 그리고 여러 가지 큰 사건 속에 승리한 인물들이 역사에 많이 회자되기 때문에 정도전과 이방원은 각자 나름의 피를 묻히고 조선 건국의 1등 공신들이 맞습니다. 조선의 밑그림은 정도전이 그렸고 채색은 이방원이 했다. 그리고 그 완성된 그림에 낙관, 도장만 세종이 찍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조선의 밑그림을 그린 정도전과 실제로 조선이라는 그림의 채색을 완성시킨 이방원의 이 대립각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역사 라이벌 중에 가장 뜨거운 라이벌이지 않았나라는 이야기와 더불어 한번 이야기 시작해 봅니다. 먼저 정도전을 갈게요. 여러분, 정도전은 누가 뭐라고 해도 신진 4대부입니다. 이게 이제 학문적으로 정확하게 구분하자면, 무신집권기의 최우정권 때 서방이라는 공부하는 학술 기구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 최우집에 만들어지는데 3교대로 8시간씩 문신들이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신집권기에 아버지 최충원으로부터 권력을 계승한 최우는 나라를 경영하는데 그만큼 문신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었지요. 그 서방 출신의 4대부들, 서방 출신의 학자들을 우리가 4대부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최후 이후에 원감석기 충렬왕 때 성리학이라는 게 들어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 4대부들이 성리학을 수용하거든요. 그럼 누가 뭐라고 해도 원감석기에도 4대부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원감석기 80여 년이 끝나고 공민왕이 반원 자주 정책을 전개하면서 권문세족과 대립함에 있어 그 권문세족을 이겨내기 위해 권문세족을 비판하고 공격하는 4대부들을 중앙정계에 진출시키니 이들을 신진 4대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4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물론 4대부란 단어는 중국 역사에도 계속 등장하는 단어입니다만 우리 역사의 4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이들을 뜻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신진 4대부는 고려 말 공민왕 이후에 중앙정계에 진출해서 권문세족과 대립각을 세웠던 친구들을 이야기하지요. 권문세족이 대농장을 소유한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신진 4대부들은 중서지주나 자영농이라고 합니다. 권문세족이 친원파였을 때 4대부들, 신진 4대부는 친명파이지요.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신진 4대부는 성리학을 공부한 사람입니다. 이 당시 신진 4대부의 대표적인 주자가 성균관의 대사성이었던 이색이 있고, 정몽주도 있고, 이승인도 있고, 정도전도 있고, 조준도 있고, 건근도 있고, 남은도 있고, 윤서종도 있습니다. 와, 우리 PD님 편집하는데 돌아가시겠다, 그치? 방금 앞서 이야기한 3명의 인물, 이색, 정몽주, 이승인, 길제까지 이들을 우리가 온건파 4대부다. 정도전, 조준, 권근, 남은, 윤서종 이들을 혁명파 4대부다. 아니, 신진 4대부들은 권문세족과 대립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이들은 이성계를 지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성계가 위화도에 해군을 할 때만 하더라도 한 패거리가 돼서 이성계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나 이성계가 위화도 해군 이후에 역성혁명, 새로 왕조를 개창하려는 욕심을 보이고 고려 왕조를 무너뜨리려고 하니 약간 온건적인 사람들, 이색과 정몽주와 이승인은 고려 왕조 유지를 주장하는 이들이 온건파 4대부고, 정도전과 조준과 권근, 남은, 윤서종이 바로 혁명파 4대부가 된 거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온건파 4대부의 수장은 정몽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정몽주를 제거한 게 이방원이었지요. 그리고 이색과 이승인 역시 제거되는데
역시 이들을 제거한 건 또 정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정몽주가 공야왕 때 권력을 잡고 이성계가 낙마에 있을 때 정도전과 조준이 유배를 가 있고 정몽주는 이 정도전 조준을 유배지에서 죽일 생각을 하고 있었으나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였기 때문에 정도전이 살아난 측면이 있었죠. 다시 권력을 손아귀에 정도전은 자기 스승인 이색을 완전히 무인도에 유배 보내려고까지 했던 사람이고, 뭐 일설에 의하면 이건 일설입니다. 이색이 유배를 가는데 유배 호송을 담당했던 사람을 정도전이 불러서 이색대감을 죽이거라. 어떻게 죽이냐면 절벽에서 소피를 보게 하거라, 소변을 보게 하거라, 그래놓고 조용히 밀어버리거라. 이렇게 해서 이색대감이 죽었다는 설도 있고, 자신과 동료였던 이승인은 유배지에 가 있는데 정도전이 사람을 보내서 그 이승인을 때려 죽인단 말이지요. 그래서 하여간 이들이 제거되면서 바로 이 정도전과 이방원의 가장 공신들입니다. 이들에 의해서 조선이 건국됩니다. 1392년 양력으로 8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건국되고 왕은 당연히 이성계였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인은 누가 되는 겁니까? 이성계의 두 번째 부인이었던 신덕왕후 강씨가 됩니다. 신우왕후 한씨는 정말 이방원 형제들이 생각할 때 너무 가슴 아프게 아빠가 왕이 되기 1년 전인 1391년에 죽었다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조선이 건국되고 한 달쯤 후에 세자 책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때 세자를 누구로 책봉할 것인가? 이성계는 마음이 서 있었습니다. 백엔잎 송사라고 신덕왕후 강씨 입장에서는 자기 남편이 왕이고 자기가 왕비가 됐지만, 아니 여러분, 이성계가 58살에 조선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당시 이성계가 내일 모레 죽어도 뭐 이상할 나이가 아니었단 말이죠, 조선시대에서는. 근데 신우왕후 한씨의 5명의 아들들은 다 장성에 있고, 신덕왕후 강씨 입장에서 자기 아들이었던 방번과 방석은 너무 어린데 혹여나 이성계가 죽게 되면 족족 신우왕후 한씨의 소생이 대권을 이어받으면 이건 내가 진짜 왕비로서 제대로 처신할 수 있겠나, 이런 불안감도 있었겠지만, 내가 볼 때는 솔직히 이야기하면 이방가가 왕이 되었거나 이방원이 세자가 되어서 왕이 되었으면 신덕왕후 강씨나 그 자신의 이복 동생들을 절대 죽이지 않았어요. 아니 어떻게 왕비를 죽인답니까? 6.25 국가 조선에서 아무리 왕이 자기 친엄마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근데 이건 신덕왕후 강씨가 분명히 욕심을 부린 거라고. 그래서 백엔잎 송사라고 늙은 남편한테 여보 당신 나이도 많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왕이면 세자 자리를 좀 내 자식에게 주면 안 되겠어, 여봉 하니까 이성계가 늙어가지고 그래 해버린 거죠. 그래서 정도전과 조준을 부릅니다. 이성계는 신덕왕후 강씨 소생 자제 중에 그래도 형이었던 이방번을 세자로 삼겠다. 빨리 세자 임명 교서를 네가 쓰거라 라고 조준에게 명령을 하니 조준이 땅에 엎드립니다. 저는 이 명령을 받들지 못하겠습니다. 조준의 현명한 처사죠. 그리고 조준이 이때부터 마음속으로 이방원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실은 조준이 수어망국사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고려 말에 시행됐던 그 조선의 토지 제도였던 과전법을 시행하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조준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태평성대에는 장자가 상속하는 게 맞겠지만 나라가 조금 어지러웠던 시국에는 공이 많은 자가 왕이 되는 게 맞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제 막 조선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공이 많은 자가 왕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조준은. 이때 조준이 이방번을 빨리 세자로 임명하라는 명령을 거부하면서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바깥에서는 신덕왕후 강씨가 큰 소리를 내서 울었단 말이죠. 울면서 늙은 남편 이성계를 조종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성계가 이제 정도전에게 이방번으로 가자라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신덕왕후 강씨 소생 중에 이방번은 당시 나이가 한 12~13살 정도 됐을 텐데 행실이 별로 안 예뻐, 똑똑하지도 않아. 그런데다가 얘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한 집안이 약간 고려 왕조를 유지하려고 했던 막 이색 집안이던가, 저도 좀 헷갈립니다. 내가 그 결혼했던 집안까지 저도 어떻게 다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극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좀 애매해. 그러면 둘째로 갈까? 이성계는요, 큰아들이건 둘째아들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의 자식들만 세자로 책봉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늙음하게 완전히 이건 진짜 잡혀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신우왕후 항씨 아들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이방우, 이방과, 이방의, 이방간, 그리고 이방원. 이방원의 유일한 동생이었던 이방현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이 5 형제 입장에서는 나라가 건국됐고 나라가 건국되기까지 공을 세운 사람으로 치자면 일단 누가 뭐래도 이방원이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조선이 개국될 1392년 당시에 이방원은 실은 25살 나이밖에 안 돼요. 그렇지만 어떤 공을 세웠냐? 아니, 유일하게 이성계의 아들들 중에 문과 합격자이기도 했고, 그러니까 머리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아버지가 위화돼서 해군하기 직전에 모든 가족들이 최영의 벌모로 잡힐 수 있는 위기에 빠졌을 때 그 가족들을 최영의 벌모가 될 상태에서 구해낸 게 바로 이방원이고, 이성계가 낙마했고 말에서 떨어져서 다쳐서 병석에 누워있을 때 정몽주가 공양과 함께 권력을 잡고 당시 이성계를 지지하던 조중과 정도전을 유배 보내고 그들을 죽이려는 생각까지 가지고 있을 때 그 정몽주를 제거하면서 결과적으로 조선 개국이 되는데 공을 세웠던 누가 뭐래도 가장 큰 인물은 이방원이고, 둘째 이방관은 실제로 무인적 기질이 다분하여 이성계와 함께 전장을 누비면서 왜구와 홍건적을 작사를 냈고, 그리고 큰형이었던 이방원과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조선 개창에 반대했네 막 이런 말도 들리고 실제로 창왕을 지지했던 그런 나쁜 전례를 보이기도 했고,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이방과도 실은 공신이죠. 그런데 이 신우왕후 5 형제들을 조선 건국과 더불어서 공신록에 이름조차 책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왕비는 자기 아버지가 바람을 피웠던, 자기 엄마 피눈물 나게 했던 신도광후 강씨가 왕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도 꾹 참았습니다. 근데 한 달 후에 당시 10살짜리 이방석이 세자로 책봉될 때 이방원만 빡 돌았겠습니까? 내가 생각할 때 신우왕후 한씨의 5 아들들, 가장 큰형이 30대 후반부터 가장 막둥이 이방원 25살짜리까지 아주 그냥 다 빡 돌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막 건국된 나라고, 아직 아버지 건재하고 어쩔 거야? 술로 세월을 한탄하며 이방우처럼 그렇게 철원으로 숨어 들어가지고 생을 마감하든지 아니면 현실을 수긍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뒤로 또 무슨 일들이 있었냐? 누가 뭐래도 이성계에 의해 조선이 건국되었기 때문에 이성계와 함께 함흥에서부터 그 왜구와 싸웠던, 홍건적과 싸웠던 이성계의 사병 집단 가별초, 가장 용맹하죠. 그리고 세력도 셌겠죠. 그 가별초를 3 집단으로 나누는데 일단 이방과에게 한 집단을 줍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이방원에게 줍니다. 한 집단을.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을 사위에게인가 준단 말이지요. 근데 그 사위도 신도광후 강씨 딸의 부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동북면 함경도의 가별초와 이성계의 어찌 보면 출생지 지역에 가서 가설들을 관리하라고 이방원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중앙정부에서 이방원을 멀리 쳐내는 느낌이기도 하죠. 그런데 함경도로 가던 이방원에게 갑자기 전라도로 가라는 명령이 떨어진과 더불어 그 이방원의 가별초를 이방석의 친형인 신도광후 강씨 큰아들인 이방번에게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가별초라도 내가 운영할 수 있게 됐겠거니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마저 이복 동생에게 빼앗긴 거죠. 이방원은 정말 화가 많이 났을 것 같아요. 자, 그러한 상태에서 조선이 건국됐는데